있어요. 적극적으로 다이내믹하게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때는 통상 국채, 그 중에서도 T빌 시장을 건드립니다. 반면에 소극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때는 RP 거래를 많이 합니다. RP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채권에서도 또 나옵니다만 그 환매수, 다시 매수할 것을 전제로 채권을 그러니까 채권 담보로 돈 빌리는 그런 시장이 이제 RP 시장이거든요. 다시 매수할 거를 전제로 채권을 파는 거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래에서는 RP 거래를 많이 하고 적극적인 거래에서는 그 국채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극적인 거래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거를 샀다 팔았다 하고, 소극적인 거래는 우리도 RP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게 통상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래를 중앙은행이 하게 되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이렇게 그 아주 구체적인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 관심 있는 분들만 읽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FOMC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내에 이거를 컨트롤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미국 같으면은 결정은 FOMC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행은 뉴욕 페드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뉴욕 페드를 통해서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고, 그 시스템이 여기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TRAP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극적인 매매를 할 때는 우리도 RP 거래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RP 거래에 대한 얘기가 있고, RP 거래의 반대가 되는 게 이제 리버스 RP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통화량 조절을 하는 겁니다. RP 얘기는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 공부할 때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RP를 통해서 이렇게 시중은행에 단기적으로 돈을 풀었다, 줄였다 한다. 좀 장기적으로 돈을 풀었다, 줄었다 할 때는 뭘 RP가 아니라 통화안정증권을 쓴다고 그랬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 론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건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시중은행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이 프라이머리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금융위기처럼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한테 대출해 주는 거는 세컨더리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그 위기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문제가 생긴 은행한테 대출해 주는 거는 세컨더리 크레딧. 정상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거는 프라이머리 크레딧. 그 다음에 이 시즈널 크레딧은 이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국의 경우 작은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유동성 그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출해주면 시즈널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상 이제 아까 우리 그래프를 봤지만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랑 이 재할인율 대출은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의해서 이게 컨트롤이 되는데,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통상 페더럴 펀드 레이트보다 1% 정도, 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1%잖아요. 1%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페더럴 펀드 마켓이 이제 막 수요가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면 이게 파란 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올라가서,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시중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그 다음에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한다. 그거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유사시에는
디스카운트 론을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디스카운트 론을 활용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재할인율 조작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인가요? 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미국 같으면 한 10만 불까지 보장을 받거든요. 그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고 미국 같으면 FDIC라는 그 예금의 일정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왜 중앙은행이 굳이 또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최종 대부자 역할까지 디스카운트 론을 통해서 또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히 얘기하면 FDIC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그 어떤 최종 디스카운트 론을 통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은행들은 이렇게 기댈 때가 많기 때문에 예금도 예금보험공사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는 중앙은행이 디스카운트 론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자기네들을 구제를 해주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경영을 은행 입장에서 시중은행이 방만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중앙은행이 알아서 해결해주고 이런 그 도덕적 해이의 그 어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뭐 별거는 아니고 미국의 경우 블랙 먼데이처럼 그런 87년도에 주가 폭락되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디스카운트 론 대출을 해주면서 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그런 예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11 때 굉장히 그 폭격되면서 금융시장도 아주 긴장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디스카운트 론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그 유동성의 문제를 잘 슬기롭게 처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Reserve Requirement가 이제 있습니다. 지불 준비율 조작. 지불 준비율 조작은 통상 은행들로 하여금 어려운 유동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 정책입니다. 통상 쓰는 정책은 뭐예요? 공개시장 조작이에요. 공개시장 조작이고 경우에 따라서 재할인율 조작, 재할인 대출 같은 거를 쓰고 아주 드물게 지급 준비율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처음에 예금 받은 거에서 8.5밀리언까지는 5밀리언서부터 45.8밀리언, 그러니까 4,580만 불까지는 3%의 지불 준비율, 법정 지불 준비율 금을 쌓아야 돼요. 그 이상은 10%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달라요.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 지불 준비율을 높이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낮추면은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동성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 지불 준비율을 높이면 통화량을 낮추는 효과, 낮추면은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법정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 유동성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그런 통화 정책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조작, 지급준비율 조작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있지만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주고 있고, 법정 지급준비율을 요구불 예금의 경우는 7%로 하고 있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우리는 2%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전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나라 얘기했으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좀 따져보면서 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